지은호는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비가 갠 뒤라 골목 바닥이 눅눅했고 벽에는 철거 안내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여기 진짜 다 밀어버리는 거구나. 예전에 식당 배달 알바를 하면서 지나다니던 동네였다.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는 나던 골목이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순했다. 재건축 예정인 건물 인테리어 사전 조사를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골목으로 발길을 돌린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 건물 안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다. 낡은 간판, 떨어진 천장, 오래된 화장실 타일, 그리고 구석 한쪽 아무렇게나 쌓아둔 서류 상자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저거 폐기물인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눈에 익숙한 글자가 살짝 보였다. 보육원. 손이 먼저 움직였다. 테이프가 반쯤 뜯어져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쏟아졌다. 아이들 이름, 입소 날짜, 후원자 명단, 의료 기록. 대충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보호 대상 17번 유라 가명.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보육원에서 자신을 부르던 이름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밑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특별 후원인 피회장 일가 전액 후원 조건부. 조건 성년 전까지 신분 보호, 외부 유출 금지. 피회장? 이름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지만 어느 집안을 말하는 건지 감이 왔다. 병원, 재단, 간이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그 집안. 조건부 후원? 손끝이 떨렸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누군가의 조건에 맞춰 거래되던 기록 위에 올라와 있다는 느낌이었다. 서류 한 장을 더 넘기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다. 보호대상 17번 외부 전원 보호자 인계. 인계 사유, 안전상의 문제로 출생 기록 잠금. 추후 재접촉 가능성 있음. 그 아래 또렷하게 찍힌 도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설장 문정구.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스쳤다. 문정국. 지은호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오늘 일은 아무래도 단순한 현장 답사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힌트를 찾으러 온 날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식당 문을 닫고 뒷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정순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정순이가 깜짝 놀라며 웃었다. 어머, 웬일이야. 전화 한 통도 없이. 몸은 좀 어때?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엄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둘은 식당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다. 냉장고 소리, 설거지 물소리, 저녁 장사 끝난 식당 특유의 고요함이 묘하게 어색했다. 지은호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엄마, 이 이름 아시죠? 손가락이 유라 가명 위를 천천히 훑었다. 정순이의 눈이 순간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걸 어디서 봤어? 재개발 들어가는 골목 건물 안에서요. 보육원 서류 더미 속에서. 내 이름이랑 똑같은 가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종이를 뒤집자 특별 후원인 항목이 드러났다. 피회장 일가. 조건부 후원. 성년 전까지 신분 보호. 외부 유출 금지. 추후 재접촉 가능성. 지은호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나 그냥 거기 맡겨진 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조건 달고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등을 기대었다. 눈을 피하지도 억지로 웃지도 않았다. 그래. 입에서 조용히 한숨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너 그냥 보육원 아이 아니었다. 그럼 뭐였는데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래 대상이었지. 정순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집 입장에서는 돈 많은 집 아이가 사고 치면 그 흔적을 없애야 할 때가 있거든. 그때 보육원 같은 데가 제일 좋은 창고였고 엄마는 그걸 알고 데려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때 남편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 문 두드리고 애 둘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서 보육원에서 밥이라도 주는 일자리 하나 얻으려고 들어갔던 사람이야. 어느 날 원장이 그러더라. 사정 복잡한 애가 하나 있다. 이름도 생일도 다 가짜다. 그냥 여기 있는 동안만 쓰는 이름이다.
이 아이는 나중에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지 정순이 눈빛이 멀어졌다. 근데 그 애를 처음 봤는데 눈이 이상하더라. 겁도 많고 말도 잘 안 하는 애였는데 누가 문만 쾅 닫아도 온몸이 움찔하면서 떨었어. 그때 직감했지. 아, 이 애 여기 오기 전에 어른들한테 많이 시달렸구나. 그 애가 저였어요? 그래. 유라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애. 너. 지은호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러면 그 후원자는 지금 간이식 얘기 나오는 그 집이었겠네요? 그렇겠지. 정순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도 재단도 보육원도 다 같은 줄에 묶여 있는 집안이니까. 원장은 돈을 받았고 난 너를 받다. 엄마는 그 집 요구대로 나를 보내려 했던 거예요. 조건부 후원이라잖아요. 나중에 재접촉 가능성. 그 말은 언젠가는 데리러 올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잠깐 맡겨두는 거다. 원래 집으로 돌아갈 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주지 말라고 스스로를 달랬지. 근데 왜? 그날 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정순이가 말을 이었다. 원장이 술김에 그러더라. 사실은 저 집에서 이 애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한다고. 성년 되면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문제 생기면 데려다가 처리하려고 붙들어 놓은 거라고. 지은호의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내 침대 옆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 이 아이 살려주세요. 언젠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떨려 있었어. 나는 그때 깨달았다. 저 집안에서 너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동시에 너를 살려보내고 싶은 사람도 한 명은 있었구나. 그게 누군지 엄마는 알아요? 모른 척했다. 정순이가 고개를 숙였다. 알 것 같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어. 알아버리면 나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지. 너를 그 집 손이 닿지 않는 대로 데려 나오는 거. 그래서 나를 데려와 키운 거예요. 그날 새벽 원장이 잠든 틈에 널 안고 나왔다.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쌌다. 어차피 내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빚도 시댁도 남편도 다 날 버리고 있었으니까. 버려진 애 하나 더 안고 간다고 뭐가 더 망가지겠냐 그런 심정이었어. 근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너한테 또 한 번 버려졌다는 느낌을 주기 싫어서. 정순이가 웃다가 금세 눈가가 젖었다. 남의 집에서 버려졌는데, 보육원에서 거래 대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맡긴 집에서도 사실은 널 도망치듯 데려왔다 그러면 너 심장이 어떻게 버티겠니? 지금은 버티라고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버티라고 하잖아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지은호가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집에서 진짜로 나를 지우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살려달라는 쪽지를 쓴 사람은 또 누군지, 우리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순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각오가 함께 있었다. 그래, 이제는 피할 수 없겠지. 며칠 뒤 이재혁은 회사 회의실에서 회계팀이 올린 자료를 보고 있었다. 인수하려는 병원의 재무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여기 외부 기부금 항목 좀 확대해 주세요. 화면에 줄줄이 숫자가 올라왔다. 대부분은 평범한 후원금이었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특별 리서치 프로젝트 대상자 관리 비용. 금액 옆에는 알 수 없는 코드만 적혀 있었다. 이거 뭔가요? 회계팀 직원이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장기이식 관련 파일입니다. 필요한 환자들 선별해서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생명 연장 연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재단 이사장 직속 팀에서만 관리했다고. 이사장 직속. 이지혁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대상자 명단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지혁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혹시 코드명 중에 숫자 17 들어가는 거 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노트북을 두드렸다. 있습니다. 대상 코드 17번 장기관리 대상자. 지금은 종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종결? 이 지역의 눈이 가늘어졌다.
언제요?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고 단지 1년 전 프로젝트 중단과 함께 대상자 관리 종료라고만. 1년 전.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쯤이면 은호 간이식 얘기가 처음 나왔던 시기와 묘하게 겹쳤다. 이 명단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공식 경로로는 어렵고요. 예전 그 팀에 있다가 퇴사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불러보면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도. 불러주세요. 이지혁이 바로 대답했다. 시간 되는 대로 가장 빨리. 같은 시간 박성재는 집에서 아버지 서재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자꾸 신경이 쓰였다. 장부 정리는 깔끔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보호대상 17번 관련 비용은 이미 종결 처리된 걸로 맞지요? 그렇지? 박진석의 목소리였다. 더 이상 그 이름이 장부에 올라오면 안 된다.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한 시기야. 하지만 회장님, 남자가 조금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자꾸 돌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어떤데? 박진석이 웃음을 흘렸다. 지금 이름도 바뀌었을 거고 누가 키웠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그만이지. 문제는 우리가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때 쪽지를 쓴 사람이 아직도 그 아이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입은 이미 막았다고 들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얘기 꺼내지 말라고 부른 거야. 문정국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문 밖에서 서 있던 박성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문정국? 보육원 서류에 있던 그 이름? 문정국이 조용히 웃었다. 회장님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는 동네에서 옛 서류가 하나라도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 주워 볼 수도 있고 그럴 확률까지 걱정하면서 살 순 없지. 박진석이 짧게 잘랐다. 지금 우리 눈앞에 중요한 건 회장 자리를 누구한테 넘길지 그리고 내 피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 그거 하나야. 그래서 17번 아이는 없던 셈 치는 거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살아있든 죽었든 내 인생에서 내 집안에서 그 이름은 없는 걸로 한다. 문 밖에 서 있던 박성재는 손이 식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린 걸 느꼈다. 내 아버지 입에서 사람을 숫자로 부르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며칠 후 작은 카페 한 구석.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지은호가 처음 보는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소개할게. 이지혁이 말했다. 예전에 재단 장기 프로젝트 팀에 있다가 나간 정도윤 씨야. 안녕하세요. 정도윤이 머리를 숙였다. 이런 자리인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대상 코드 17번이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 얘기일까요? 정도윤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확률상 거의 확실합니다. 보육원 출신, 신분보호, 재단 후원, 성인 되기 전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그리고 급작스럽게 프로젝트 종료? 프로젝트가 왜 끝났어요? 위험하다고 느꼈겠죠. 정도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장기이식 필요한 사람들 돕는다는 명목이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정당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자. 병원, 재단, 후원인이 힘을 합쳐 생명을 지키자. 이런 이름을 달고 출발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기회를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돈을 내고 줄 서서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가져가려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 있던 대상자들 사이에 조건부 대상자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 어느 집안의 골칫거리일 수도 있고 어느 집안의 필요 보험일 수도 있고. 보험?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사고를 치면 안 되는 아이. 밝혀지면 안 되는 관계. 숨겨야 하는 혼외자. 그런 애들을 보육원이나 시설에 숨겨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 쓰는 거죠. 꺼내 쓴다고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신분을 가려놓고 의료 기록을 따로 관리하면서 피검사, 조직검사 결과를 쌓아둡니다. 그러다 그 집안에 누군가 장기가 필요해지면
그때 슬쩍 들이밀 수 있는 카드로 쓰는 거죠. 마침 아주 잘 맞는 공여자가 있다. 우연히 대기자 중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다. 그게 그 집안, 지은호를 찾았던 사람들 얘기라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때 쓰던 코드, 후원 방식, 서류 처리 패턴을 보면 같은 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그럼 지은호가 입을 열었다. 그 집안 중에 정말로 날 살려달라고 쪽지를 남긴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날 없던 사람처럼 지우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둘 다 있습니다. 집안이라는 게 한 사람 의지로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할까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봤다. 이지혁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제부터는 누가 날 버렸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날 이용하려 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기억이 너를 괴롭혔다면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여전히 널 카드로 쓰려고 하는지 보는 거지. 정도윤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 프로젝트 자료를 통째로 가져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장부, 리스트, 동의서, 사본. 다 들고 나갔어요. 누군데요? 문정국. 정도윤이 말했다. 예전에 보육원 시설장이었다가 지금은 재단 감사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은호는 식당에서 엄마가 했던 이야기와 서류 상단에 찍힌 도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다. 결국 다 같은 사람들 밑에 있었던 거네요. 보육원도 병원도 재단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번에 건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정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요? 이런 판에서는 돈보다 무서운 게 하나 있거든요. 부정하게 줄 서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분노. 그게 한 번 붙으면 재단, 회사, 병원,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안이 썩어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언론을 쓰자는 말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실한 걸 쥐어야죠. 정도윤이 말했다. 문정국이 들고 있는 장부. 그게 핵심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호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길가 전봇대마다 붙어있는 재개발 동의서 안내문을 보면서 이상하게 자신 인생이랑 겹쳐 보였다. 누군가는 이미 도장을 찍었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누군가는 도장 찍힌 서류를 몰래 바꿔치기 해왔다. 엄마는 내 인생에 도장을 찍은 사람일까? 아니면 도장 찍힌 서류를 찢어버린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쉽게 답이 나지 않았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성재였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호야. 성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어디야? 집 가는 길. 잠깐 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맴도는 사람 특유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 얘기.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공원의 벤치. 나무 의자에 마주 앉은 둘 사이로 늦가을 바람이 스쳤다. 우리 집. 성재가 말문을 열었다.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간이식 얘기부터 이상했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성재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 서재 앞에서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숫자로 부르더라. 그는 문정국과 박진석이 대화하던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보호대상 17번 종결 처리. 다시는 그 이름이 장부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 17번이 나 같아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보육원 서류에도 17번이었고 성재가 숨을 삼켰다. 그래서 우리 집이 널 그렇게 엮어온 거구나. 문제는 그거예요. 지은호가 계속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17번은 없는 셈치자. 살아있든 죽었든 내 인생에서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난 처음부터 그 집 입장에선 없던 사람이었던 거네요. 성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손이 꽉 쥐어졌다.
그래서 나도 이제 정리를 해야겠어요. 지은호가 그를 바라봤다. 난 앞으로 나를 버린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숫자로 부른 사람을 만나러 갈 거예요. 은호야. 성재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혹시 필요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을게. 그럼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게 되는데요? 지은호가 물었다. 아버지 옆에 아니면 나 옆에.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반쯤 떼어낸 벤치 페인트 자국만 멍하니 바라봤다. 나도 아직 모르겠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이 틀렸다라고 말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너를 모르는 척할 자신도 없다. 그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냥 그 말만 할게요. 당신은 당신대로 고민해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들이 어느 선까지 마주보고 서야 하는지.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은호야. 성재가 조심스레 붙잡듯 말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어? 너 혼자 가서 혼자 부딪히지는 말아줘. 제발. 지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는 안 갈게요. 근데 누가 같이 서줄지는 이제 내가 고를 거예요. 그날 밤 정순이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사진, 쪽지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언젠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떨리는 글씨, 흐릿한 잉크, 그리고 마지막 성도 없이 적힌 이름 하나. 진. 이름 끝 글자만 남게 찢어졌네. 정순이가 중얼거렸다. 그때도 일부러 찢어버렸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문정국, 박진석, 그리고 쪽지를 남겼던 사람. 이 세 사람을 향해 지금까지 버티기만 하던 엄마와 딸이 처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